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시장의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 이 높은 확률의 종목들과 테마들을 항상 분석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려드리는 영상과 종목들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 버튼 클릭하시고 다음 영상 올라오는 것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조금 불려나가시고 지켜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산중공업 3차 급등 시작 12월을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영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두산중공업 제가 매도하라는 사인을 여러분께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리딩을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브리핑을 해드린 게 AS를 해드린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찍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죠. 근데 무려 78%, 80% 가까운 분들이 추가 브리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뭐 아직 450분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 이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보유하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려고 여러분께 마음을 먹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업 같은 경우에 저는 10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이제 슬슬 매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중국이 굉장히 센 이슈를 들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15년간 1,500기를 짓는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규모만 따져봐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막대한 규모, 이 이상의 규모가 안 나올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발표해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큰 이슈 뒤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실제 관련된 주가는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은 고점에서 전체적으로 다 흘러내리는 모습들,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줬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기본부터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변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 나가야 할지 전략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차트 켜놓고 끄적끄적거리면서 기술적 처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이런 얘기는 저 말고도 해줄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는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갈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아니겠습니까? 지키시기 위해서는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 정책이 주목받은 이유는 심플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저탄소 정책입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의 저탄소 정책은요, 바로 기업들의 ESG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굉장히 많이 강조됐었는데요. 사실 이 정책은요, 누굴 겨냥한 정책이냐면 중국을 겨냥한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의 2.5배입니다. 1, 2위를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지만 이미 중국이 미국의 2.5배입니다.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과거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 체계 자체가 노동자 중심이었고, 이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일단 중국 지역이 많았죠. 중국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 놓게 되면서 바로 인플레이션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억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노동비가 낮으니까 자연스럽게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품질, 대비해서 굉장히 가성비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중국을 그것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해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이 빈익빈 부익부 상태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의식주를 충족해 주게 되면 빈익부 부익부가 바로 별로 체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정책들을 미국의 자본가들을 중심으로써 나와주게 되면서 이 반감을 감소시키는데 바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바뀌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코로나 이슈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의 진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게 되고 미국도 경제 위기가 퍼지게 됩니다. 당장에는 유동성을 풀면서 경제 회복을 나섰던 미국은 슬슬 다른 국가도 회복하진 않고 미국만이 독보적인 회복을 하길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코로나 이후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에 몰려 있었던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뭐라고 했죠? 값싼 노동비 때문에 중국에 왔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를 최근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기계, AI, 인공지능, 지금 이제 로봇들, 생산 체계, 자동 생산 체계가 만들어진 로봇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굳이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전부 다 로봇이 생산할 수는 없겠지만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기차라든가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탐내는 바로 서플라이 체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들을 옮겨오기 시작하고요. 이것을 옮겨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뭐 전 세계에서 텍스를 공통적으로 매긴다든가 지금 현재 매출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겨오게끔 유도하기 시작하고요. 실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현대차가 잘 팔렸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잘 팔렸다라고 해서 무작정 좋아할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다가오진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에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 미국에 직접 전기차 지금 이제 공장을 세워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성장하는 거지 한국이 성장한다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에도 있을 정도면 중국에는 굉장히 심각했겠죠. 중국에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해서 이어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은 몰락하고 미국은 성장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미국은 중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괴롭혔죠.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력난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호주라는 국가가 있기 시작했고요. 호주라는 국가에서 석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석탄이 슬슬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이 중국에 전력난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결국에는 항복했죠. 항복하면서 수입을 허가하겠는데요. 결국에는 전력난까지 만들어 오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공장들이 멈추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중국이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11월 달 중순 전까지 뭐 10월 달, 11월 달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에 그 미세먼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미세먼지 가장 많이 왔죠. 그죠? 최근에 엄청 심했잖아요. 이번 주 저번 주 주말이죠. 중국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심해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중국들이 공장들이 멈췄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중국이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석탄이라든가 천연 자원에 의존하다가는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이 막힐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미국에게 이렇게 때려맞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원전 150기를 건설하겠다라는 발표를 11월 3일 날 한 겁니다. 왜 그냥 11월 3일 날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발언한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SMR 기술,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짓고 효율을 높이는 SMR 기술, SMR 기술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재사용해서 할 수 있는 소듐 냉각, 이 원전 기술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까?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대박 난다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손잡고 뛰어든 사업은 뭐냐? 빌 게이츠의 첫 소형 원전 미국 와이오밍주에 짓는다라는 재료를 여러분께서 뉴스를 확인하시면 이를 보실 수가 있죠. 즉 결국에게는 미국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선택은 중국을 스스로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미국에게 항복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현재 나오면서 결국에는 가장 큰 재료가 터졌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트렌드가 그러니까가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두산중공업이 다시 급등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원전 추가 설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설명드렸죠. 근데 이게 기존의 중국 재료가 너무 크게 터지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좀 밀리는 모습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내년 3월 정도에 3월 대선 직전에 1월 달, 2월 달쯤에 정말 대선 정권이 바뀌는 이 국민의힘 쪽에서 당선될 만한 가능성이 높아져야지만이 그때서야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도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원전이 꼭 필요한가? 국내 원전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걸까? 국내 원전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원전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뭐냐면 전 세계가 글로벌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딥러닝을 통한 초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원전 얘기하다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초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AI를 학습시켜서 초인공지능을 만듭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은 인간의 뉴런, 뇌의 세포와 가장 비슷한 인공 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막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막대한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막대한 데이터는 누굴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냐면 구글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스마트폰에 전부 다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유튜브 영상 또한 이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메타버스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것이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분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막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겠죠.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55% 증가하면서 인공지능 수요 덕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신고가를 치고 있죠. 엔비디아 뭐 여러분들께서 컴퓨터 부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원자력 발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 실제 이런 엄청난 원자력 발전을 엄청난 이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합숙시키기까지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은 선두로 나서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고요. 이 데이터 센터를 2020년도 초 한국 서울과 미국의 솔트레이크에 설립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라고 해서 구글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어대는 모습이죠. 어, 이런 모습인데 실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 원자력 관련 이슈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 보셨을 겁니다. 빌 게이츠 첫 소형 원전 미국 와이오밍주에 짓는다라는 기사입니다. 그죠? 와이오밍주의 캐머러라는 곳에 소형 원전을 2024년에 준비를 열심히 해서 2024년에 설립을 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본토 안에서 와이오밍주라는 지역은 여기예요. 그죠? 근데 와이오밍주라는 지역이 여기인데 앞서 보셨던 데이터 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이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와이오밍주의 왼쪽 아래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여기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와이오밍주 안에 캐머러라는 지역이 있고 캐머러라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건데 소형 원전을 지금 나트륨, 액화나트륨을 통한 핵폐기물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원전을 지을 건데 이 주변에 바로 공교롭게도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그죠.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대는 거죠. 왜? 미국 본토 안에서 거의 다 원자력 발전소는 오른쪽 지방, 지금 현재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여기다 지어버리다 보니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쓸만한 방법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캐머라라는 지역에 와이오밍주의 캐머라라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된 거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 AI 발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메타버스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근본이 되는 데이터 센터를 운행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결국 원자력 발전소는 차세대 다음 기술, 다음 이 에너지 생산 체계의 핵심이 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를 가져가는데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뉴스를 그냥 여러분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뉴스가 있구나.' 보시면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근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살짝만 이어 보셔도 이게 심상치 않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 뉴스 그냥 오늘 보고 지나치신 분들 많을 거예요. 1억 도에 30초 유지했다. 한국이 만든 인공태양 세계 기록 깼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인공태양하고 원자력 발전하고 완벽하게 다른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원자력 발전은 가장 대표적인 핵 분열이고요. 인공태양 같은 경우에 핵 융합입니다. 이게 인공태양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인류가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인공태양 쪽으로 바꿔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핵을 분열했다 융합했다 핵을 분열했다 융합했다 분열했다 융합했다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죠?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어지면 안 되는 구조에 현재 상황이 나와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가장 여태까지 인류가 발견한 방법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래야지만이 이런 인공태양급의 에너지 생산급이 나와줘야지만이 데이터 센서뿐만 아니라 초인공지능의 전력까지도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나라의 발전이 없고요. 나라가 그냥 이 상태로 정체되면요. 굳이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단점들이 있겠지만 경쟁을 그만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필요한 기술이죠. 대한민국에는 뭐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 지하 자원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과 인력과 이미 인력과 그에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여태까지 노하우, 기술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현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원전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되셨어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친환경 발전기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공급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바람하고 태양은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생산해놨다가 모아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만큼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여태까지 미국이 정부 정책으로 밀기 전까지요.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배터리가 크게 발전하지 않아서예요. 1990년도 이후부터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 전기차 시장이 붐이 일으면서 이제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력이 나오고 있는 중이지 배터리 기술이 아직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필요한 것은 원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간은 원자력 발전소는 최소 못해도 계속해서 늘어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5년, 10년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투자를 할 때에는 중장기 관점이죠. 중장기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된 기술력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원전이 지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 늘어나는 1, 2월의 가능성이 드러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어요. 벌써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서 사야 되냐? 저는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을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바라본다. 지금 현재 보유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전 12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협상 데드라인을 12월 15일까지로 밀어놨습니다. 과거 이때 당시 11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이슈 받으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한 적 있는 거 기억나시죠? 주식시장에 어 요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쭉 밀려 내려갈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0월달, 11월달 요때 당시 급락하던 시기에 왜 이렇게 급락을 때렸느냐?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논리하에 지금 현재 미국이 디폴트, 파산할 수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와 주게 됐죠. 실제 뭐 파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에 따른 협상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내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죠? 급락을 세게 때려버렸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증시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8%가량 떨궜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이렇게 하방세를 보여준 현재 상황에서 밀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반등했죠. 해결된 게 아니라 밀어놨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15일 날 옵니다. 12월 15일 날 다시 부근까지 해서 악재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흔들릴 만한 가능성들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증시를 이기는 종목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두산중공업 뭐 증시를 굳이 이긴다라고 우리가 뭐 고집 부리면서 가져갈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12월 15일 이후부터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된 다음부터 공략하는 시장의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악재가 끝나고 나면 1, 2월에는 상승 시장이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 원자력 발전, 정권 교체에 대한 이슈까지 한번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스킵하고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흐름을 한 번 잃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혼자 투자 절대 못 하십니다.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도 드렸던 이유죠. 시장이 좀 수상하다. 아직까지는 악재가 남아있다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슈도 너무 큰 게 나머지 나와 버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관점만 잘 맞춰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욕심만 내지 마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12월 15일까지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낫겠죠. 지금 만약에 난 두산 중공업 풀매수해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익절권이시면 수익권이시면 저 정리하시고 12월 15일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했던 말이 한 달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했던 말들 헛소리 아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 다른 그 중간 동안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를 통해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100% 확률은 아니지만 85% 확률로 여러분께 급등 종목들을 추천해드렸고요. 높은 승률을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시황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임시 링크 각자 맞는 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원정 관련 종목들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다음 종목, 다음 후보 종목들 제가 연속해서 좋은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승률을 좀 더 높여가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똑같이 동일한 말입니다.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부분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